치마를 찢어? 저 천한 백정놈이 감히 양반집 규수를 돕쳤다고? 인적 없는 산길이 숨을 죽이고 차가운 달빛 아래 찢겨나간 비단 치마 폭이 흩날립니다. 하얗게 질린 규수의 다리 위로 검붉은 도끼가 퍼져나가던 그 순간 그녀의 앞엔 피 묻은 도끼를 찬 짐승보다 거친 눈빛의 백정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양반의 밥도를 어긴 폐륜이라고, 죽어 마땅한 짓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찢은 건 여인의 치마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거친 손길은 욕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백정의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남자를 탐욕스러운 짐승으로 만들고 고귀한 여인을 파멸의 덫으로 빠뜨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생명을 탐한 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이 모든 이야기는 독사에게 물린 그날 밤 피냄새 진동하는 산길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인적이 드문 산길을 가르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문가 규수 채령의 하얀 발목에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풀숲 사이로 스르르 사라지는 것은 한 번 물리면 7걸음을 떼기도 전에 죽는다는 맹독사 7.4였습니다. 도끼는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올라와 채령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위하던 하인들과는 산행 중 길이 엇갈린 뒤였고 그녀는 홀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며 정신을 잃고 풀썩 쓰러지는 찰나 거칠게 풀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타난 이는 피 묻은 도끼를 허리춤에 찬사내 백정범우였습니다. 짐승을 잡으러 왔던 그는 쓰러진 채령을 발견하고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천한 신분의 사내가 양반과 여인의 옥체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엄격한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범우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주저없이 채령의 고운 비단 치마폭을 잡더니 단숨에 북 찢어버렸습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드러난 하얀 허벅지를 끈으로 단단히 쪼며맨 그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곧이어 사내의 뜨거운 입술이 독이 퍼져가는 여인의 발목에 닿았습니다. 범우는 입안 가득 고인 검붉은 피를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독을 빨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요. 그는 허리춤에서 평소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쓰는 작은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박한 무쇠칼이었지만 달빛에 비친 날끝은 섯을 퍼런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범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기를 썰어내는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 생명을 거두고 해체하며 뼈와 혈관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기이한 재능의 소유자였지요. 범우의 손끝이 채령의 무릎 아래 혈자리를 정확히 눌러 도끼가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달리 혀를 누르는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침착했습니다. 조금 아플 것입니다. 범우는 망설임 없이 채령의 상처 부위를 십자로 갈랐습니다. 단 칼의 독이 고인 환부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솜씨는 명의의 시침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채령은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의 살기가 아닌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려는 의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천한 백정의 손에서 느껴지는 그 기이한 숭고함에 채령은 고통조차 잊은 채 그를 응시했습니다. 상처에서 맑은 선홍빛 피가 배어 나오자 범우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범우가 식은땀으로 젖은 채령을 등에 업고 산기슭을 내려왔을 때 고울 입구는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채령을 찾아 헤매던 하인들과 그들을 지휘하던 인물,
고을의 세도가 자제 조도령이 그들을 맞닥뜨렸지요. 범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채령을 내려놓으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천한 놈이 조도령의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범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범우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조도령의 시선은 채령의 창백한 안색이 아닌 찢어진 비단 치마 사이로 드러난 하얀 종아리와 범우의 피 묻은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감히 백정놈이 사대부 여인의 옥체에 손을 대고 치마를 찢어. 조도령은 짐승을 보듯 경멸 어린 눈으로 범우를 내려다보며 하인들에게 당장 그를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법도를 수호한다는 명분이었으나 횃불 아래 번뜩이는 조도령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고고하기 짝이 없던 채령에게 흠집이 생겼으니 이 추문을 약점 잡아 기어이 제 여자로 만들겠다는 더러운 계산이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옥사의 문이 범우를 집어삼킬 듯 열렸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감도는 깊은 밤, 채령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몰래 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져 다리에 감긴 붕대를 풀러본 그녀는 전율했습니다. 독이 퍼지지 않도록 혀를 막은 솜씨와 상처를 꿰맨 매듭은 한양의 내의원도 흉내 내기 힘든 정교한 의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욕보인 죄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당도한 곳은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관아의 옥사였습니다. 옥졸에게 뒷돈을 쥐어주고 들어선 감옥 안 범우는 멍석마리를 당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부정탑니다. 범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더러운 집단 위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그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명확한 신뢰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목숨값은 내가 치릅니다. 나으리께서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이 옥바닥에서 썩게 두진 않을 것입니다. 채령은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범우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양반과 규수의 손이 천민의 피투성인 등을 어루만지는 순간 옥사 안의 차가운 공기는 기묘한 열기로 바뀌었습니다. 범우는 자신을 짐승이 아닌 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채령의 눈빛에서 생경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조도령은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가 쳐둔 덫을 역이용하려면 당신의 그 손재주가 필요합니다. 채령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목숨을 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고을 저작거리와 담벼락에는 흉흉한 방문이 나붙었습니다. 조도령이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살이 붙어 천한 백정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 규수의 몸을 탐했다는 추잡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여긴 채령에 붙이는 대노하여 당장 옥에 있는 범우를 끌어내 멍석마리로 타살하라 명했습니다. 마당에 형틀이 세워지고 집안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열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채령이 안채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울음 대신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수놓은 손수건 대신 두꺼운 의서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채령은 부친과 조도령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의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에 남은 십자 흉터와 책에 그려진 고난도, 독사, 치료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희롱이었다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토록 정교하게 혀를 짚고
독을 빼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녀의 냉철한 논리는 좌중의 분노를 단숨에 침묵시켰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변명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였습니다. 할 말을 잃은 조도령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곤경을 벗어나는 채령의 영민함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끈적하고 집요한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가까스로 옥에서 풀려난 범우는 채령의 은밀한 전가를 받고 어둠이 짙게 깔린 별채로 스며들었습니다. 채령은 조도령 가문이 운영하는 약재상, 보화당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래 들어 보화당으로 들어가는 수레들이 묘하게 무거우며 약재 특유의 향 대신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풍긴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지요. 단순한 약재 거래가 아닌 금지된 독초나 무언가 위험한 물건이 오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채령은 탁자 위에 직접 그린 보화당의 뒷문 구조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정문 대신 짐승의 부산물을 처리하러 드나드는 백정들의 통로만이 유일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범우에게 백정이라는 천한 신부는 오히려 적의 경계심을 허물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가면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채령이 구조도를 건네는 순간 그녀의 하얀 손끝이 범우의 투박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좁은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으나 범우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찌릿한 전율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종 관계의 명령이 아닌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태롭고도 뜨거운 맹세였습니다. 범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밤의 어둠 속으로 짐승처럼 날렵하게 몸을 감췄습니다. 범우가 목숨을 걸고 어둠 속을 누비는 시각, 채령은 조도령이 주최한 화려한 연회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갖가지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으나 채령에게는 그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조도령은 연회의 흥이 무르익자 채령을 후원 깊숙한 정자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정자에는 비릿한 술 냄새와 함께 사내의 노골적인 욕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도령은 더 이상 점잔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우의 목숨을 담보로 채령에게 몸을 요구했습니다. 천한 백정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나 내가 나의 여인이 된다면 아량을 베풀겠다는 비열한 협박이었지요. 조도령의 손이 채령의 가녀린 어깨를 타고 내려와 허리를 억세게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서서히 조여오는 뱀의 다리처럼 끈적하고 집요한 손길이었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채령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혐오감을 짙은 화장 같은 미소 뒤로 철저히 숨긴 채 조도령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냉철한 이성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미소는 범우가 임무를 마칠 시간을 벌기 위한 그녀 생의 가장 치명적인 연기였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약재에 쓴 향이 뒤섞인 보화당 창고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탁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한 범우의 눈이 도축된 짐승의 부산물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구석진 곳을 향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도축 폐기물 같았으나 평생 뼈와 살을 발라온 백정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범우는 짐승의 뼈, 무더기 속에서 이질적인 형태의 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닌 사람의 대퇴골이었습니다. 단순한 살인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뼈의 단면은 톱이나 도끼가 아닌 아주 얇고 예리한 의료용 칼로 정교하게 도려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게다가 골수 깊은 곳까지 검붉은 도끼가 스며들어 뼈 자체가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약재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산 사람을 대상으로 끔찍한 독초 실험을 자행하고 그 시신을 짐승처럼 해체해 유기하는 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범우의 시선이 집무실 구석, 피에 젖은 앞치마들이 걸린 벽면 뒤쪽의 미세한 틈새에 꽂혔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작은 균열이었으나 뼈와 살의 결을 잇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단도를 틈새에 찔러 넣어 지렛대처럼 비틀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두툼한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넘긴 장부 안에는 보화당이 그간 사들인 엄청난 양의 독초 내역과 실험 대상으로 사라진 천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부 뒷장에 적힌 살생부였습니다. 단순한 비리를 넘어 독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까지 위협하려는 영모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 도령 가문을 단번에 멸문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때마침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범우는 장부를 기름 먹인 가죽에 단단히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어둠을 가르는 그의 발걸음은 짐승처럼 빨랐으나 그 품에 안긴 것은 한 여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뚫을 듯 때리는 소리가 요란한 낡은 산지기 초가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묘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조 도령이 풀어놓은 사병들의 추적을 피해 범우와 채령은 인적이 끊긴 산중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타닥거리는 모닥불만이 두 사람의 젖은 몸과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지요. 범우는 조심스럽게 채령의 치마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고 아무는 상처를 살폈습니다. 도끼는 완전히 빠졌으나 하얀 살결 위에는 그날의 긴박함을 증명하듯 십자 모양의 붉은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한 백정인 그가 감히 양반과 여인의 다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으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분의 벽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바르는 범우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채령의 피부를 타고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장작불이 튀는 소리에 맞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구구절절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목숨을 걸고서라도 상대를 지키고 싶은 애달픈 간절함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조 도령의 사냥개들이 살기를 띠고 산을 뒤지고 있었으나 이 작은 방 안만큼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범우가 상처에 약을 바른 뒤 황급히 손을 거두려 하자 채령은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 칼자루와 짐승의 피에 젖어 살았던 천한 손이었으나 채령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귀한 손이었습니다. 범우는 자신의 더러운 신분이 고귀한 규수를 더럽힐까 두려워 몸을 굳혔지만 채령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그를 올곧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채령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범우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기대며 억눌러 왔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백정과 규수가 아닌 그저 한 사내와 여인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상의 법도가 지배하는 조선 땅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반역이자 동시에 생을 건 애절한 청혼이었습니다. 범우의 눈동자가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손길로 채령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겨주었습니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불빛 아래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 달리 방 안은 숨 막히도록 뜨거운 열기와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분이라는 거대한 금기의 벽을 그렇게 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 산지기 초가를 포위한 것은 조 도령의 사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령의 부친이 목에 서슬퍼런 칼이 겨눠진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은 비열한 협박 앞에 채령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내 아비의 목을 이 자리에서 베겠다. 조 도령의 고함 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범우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장부를 높이 쳐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지난밤 채령을 바라보던 그 애틋하고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영락없는 천한 백정의 눈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양반네들 싸움에 내 목숨까지 걸 생각은 없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 장부를 바치겠습니다. 범우는 달려드는 채령을 매몰차게 발로 걷어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클바닥에 나뒹군 채령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 채령의 처절한 절규와 범우의 비열한 배신을 지켜보던 조 도령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짜맞춘 적을 방심시키기 위한 완벽한 연극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조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범우가 바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가죽 표지와 묵직한 두께, 틀림없는 자신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아하, 어리석은 놈. 천한 것의 말을 내가 믿을 줄 알았더냐? 조 도령의 비열한 손짓 하나에 건장한 하인들이 범우를 덮쳤습니다. 범우는 거친 멍석에 둘둘 말려 꼼짝없이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멍석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범우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어 삼켰습니다. 그 처참한 꼴은 마치 도축된 짐승이 내동댕이 쳐진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면 끌려가는 채령에게는 더욱 굴욕적인 명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저 계집을 씻겨 홀레복을 입혀라. 오늘 밤 내 기필코 저 콧대 높은 년을 꺾어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강제로 화려한 화롯을 입게 된 채령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찍힌 연지곤지는 핏자국처럼 붉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흥건히 고인 범우의 선홍빛 피와 채령이 입은 붉은 홀레복이 잔인하도록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은 승리했고 정의는 철저히 짓밟힌 듯 보였습니다.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홀례장 마당. 그러나 하객들의 표정은 축하의 미소 대신 공포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화롯을 입은 채령의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범우가
마치 개처럼 목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조 도령은 술잔을 높이 들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듯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감히 천한 백정놈이 양반과 규수를 넘본 대가다. 하객들은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조 도령은 공포에 질린 채령에게 다가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서슬퍼런 장검을 뽑아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칼자루가 채령의 떨리는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베거라. 이 더러운 짐승의 목을 쳐야만 비로소 내가 나의 정실부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 명령이 아닌 채령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조 도령은 채령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며 뒷짐을 지고 섰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무거운 칼을 든 채 피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범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채령이 무거운 장검을 머리 위로 치켜들자 조 도령의 입가에 맺힌 잔인한 미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참극을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은 순간 죽어가던 짐승처럼 축 늘어져 있던 범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이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피 묻은 입술 사이로는 서늘한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으리, 그 장부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범우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홀레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조 도령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가 급히 품속의 장부를 꺼내 펼쳤으나 그곳에 적힌 것은 금화와 독초의 거래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우가 보화당의 비밀 창고에서 시신들을 몰래 거만하며 기록한 시체 부검 일지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천민들의 뼈가 어떻게 뒤틀렸고 장기가 독에 의해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의학적 소견이 낱낱이 적힌 움직일 수 없는 학살의 증거였지요. 조 도령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호령 소리와 함께 채령이 미리 서신을 보내 포섭해둔 암행어사와 관군들이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조 도령의 사병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홀레장은 순식간에 악을 심판하는 처형대로 뒤바뀌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사병들을 제압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채령은 거추장스러운 붉은 화롯을 가차없이 찢어벗어 던졌습니다. 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당당히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러 온 강림 도령처럼 서늘하고 위엄 있었습니다. 채령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천둥처럼 또렷한 음성으로 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닷새 갓난아이를 잃은 떡집 어멈 김씨. 사인은 독초 중독에 의한 장기 훼손. 뼈가 검게 녹아내림. 채령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하객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단순히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이웃들이 실은 조 도령의 끔찍한 실험 재료로 쓰여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잔치상의 고기와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구역질을 하며 음식을 뱉어냈고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은 순식간에 맹렬한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저런 인면수심의 괴물이 양반이라니.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난과 삿대질이 화살처럼 조 도령에게 꽂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가문의 명예와 위신은
채령의 목소리 아래 산산이 부서져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고고한 척 귓짐을 지고 있던 조도령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멸시의 시선에 갇혀 쥐구멍을 찾는 쥐새끼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상이 드러나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조도령은 마지막 남은 쥐구멍 대신 파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희번덕거리더니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예리한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인연, 죽어도 나 혼자는 못 간다. 조도령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채령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관군들은 거리가 멀었고 채령은 피할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버무를 올가매고 있던 굵은 포승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버무는 밧줄을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포박할 때 쓰는 매듭법을 교묘히 역이용해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나 근육을 수축하면 언제든 풀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것이지요. 족쇄에서 풀려난 버무의 몸이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는 흑표범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크악!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조도령의 손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채령의 목 끝까지 닿았던 비수가 힘없이 튕겨 나가 바닥에 꽂혔습니다. 버무는 그대로 조도령을 덮쳐 흙바닥에 처박았습니다. 곱게 자란 양반의 가시 지식여지고 거친 백정의 주먹이 장렬하는 최후의 육탄전이 흙먼지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흙먼지 구덩이에서 끌려나온 조도령은 포승줄에 묶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졌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앞세우고 즉석에서 신문을 시작하자 조도령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신분과 가문의 위세를 들먹였습니다. 감히 천한 백정 따위의 모함으로 사대부를 능멸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그 오만한 외침은 버무가 증거물을 들고 앞으로 나서자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버무는 조도령의 창고에서 찾아낸 독초와 피해자들의 뼈를 나란히 놓고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남은 검푸른 반점과 독초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목조목 짚어내는 버무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축을 하는 백정의 지식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명의의 통찰이었습니다. 이어 고을의 저명한 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채령의 다리에 남은 흉터와 처치 흔적을 감정하고는 버무의 시술이 희롱이 아닌 목숨을 구한 완벽한 의술이었음을 만장일치로 탄원했습니다. 조도령이 채령을 올가매려던 남녀 7세 부동석의 명분은 생명 존중이라는 더 큰 대의 명분 앞에서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모든 논리가 박살나고 자신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조도령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다 못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드높던 콧대도 바닥에 떨어진 채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그 소리는 처량한 단말마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경멸 속에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조정의 판결은 서리빨처럼 엄하고 신속했습니다. 단순한 살인을 넘어 금지된 독초를 밀매하고 실험한 행위는 왕실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영모죄에 해당되었기에 조도령의 가문에는 멸문지화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고대광실 기와집은 관군에 의해 봉쇄되었고 곳간에 쌓여있던 재물은 모두 몰수되어 그간 억울하게 희생된 천민들의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비단옷이 벗겨지고 거친 죄수복을 입은
조도령이 유배지로 떠나는 날, 고을 어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태우는 소달구지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나 성난 민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그의 가문에 핍박받았던 백성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을 죽인 살인귀 놈.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날아오는 돌멩이에 이마가 터지고 오물을 뒤집어 쓴 조도령의 몰골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천민보다 더 비참하고 추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세도가는 그렇게 백성들의 저주와 멸시 속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유배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권력 뒤에 숨어 생명을 경시했던 자가 맞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처절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고을에는 다시 평온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범우는 더 이상 피 묻은 백정칼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해부 지식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을 높이 산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범우는 해민서의 특별 의생으로 발탁되어 의술을 펼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상의 법도가 엄연한 조선 땅에서 두 사람의 앞길에 놓인 신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채령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반 교수의 체면을 차리기보다 범우의 곁에서 약재를 다듬고 병자를 돌보는 일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보화당이 헐린 자리에 새로 지어진 의원마당에는 향긋한 약초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범우와 채령은 나란히 평상에 앉아 볕에 말린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범우가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채령의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아기씨, 아니, 채령 낭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손을 잡았는데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귀함은 핏줄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마음에 있는 법이지요. 채령의 단단한 대답에 범우는 수줍게 웃으며 품에서 작은 꽃신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남아있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맞잡은 두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의 감동을 전해드린 오늘의 야담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